좋은 조건의 해외 취업 제안, 그 시작은 꿈이었다. 하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다. 그곳은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상품으로 파는 감옥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도연은 27살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력서는 여전히 어딘가의 서류함에 묻혀 있었다. 면접은 10번을 넘게 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불합격. 그 두 글자는 이제 익숙했지만 익숙하다고 덜 아픈 건 아니었다. 도연의 통장 잔고는 14만 원이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일은 이틀 후였다. 휴대폰을 켜면 카드사의 독촉 문자가 10통은 넘게 쌓여 있었다. 그는 원룸 월세를 2달째 밀리고 있었다. 집주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날도 도연은 노트북을 켜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배달 대행, 공사장 일용직. 화면을 스크롤하던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 상단에 떠 있는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IT 기업 긴급 채용. 월 300만 원 이상 보장. 숙식 제공. 항공권 전액 지원. 도연은 마우스를 클릭했다. 채용 공고는 간결했다. 한국어 가능자 우대, 경력 무관, 즉시 출국 가능자라는 조건만 있었다. 담당자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하단에 적혀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캄보디아라니. 들어본 적은 있지만 가본 적은 없는 나라였다. 하지만 월 300. 그 숫자는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도연은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은 30분 만에 왔다. 담당자는 친절했다. 회사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다.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센터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다고 했다. 한국어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했다. 다음 날 도연은 간단한 화상 면접을 봤다. 면접관은 한국 사람이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회사를 소개했다. 근무 환경은 쾌적하고 한국 직원들도 많으며 주말에는 관광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면접은 15분 만에 끝났다. 합격이었다. 일주일 후 도연의 이메일로 항공권이 도착했다. 인천발 푸놈펜행. 편도 티켓이었다. 담당자는 말했다. 3개월 근무 후 귀국 시 왕복 항공권을 제공한다고. 도연은 고민하지 않았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짐을 쌌다.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여권. 집주인에게는 2달 후 돌아오면 밀린 월세를 갚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출국 전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외 취업이 결정됐다고 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어머니는 조심하라고 했다. 도연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비행기는 5시간을 날아 푸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도연은 기내에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창밖을 내다봤다. 열대의 뜨거운 공기가 기체를 감쌌다. 그는 짐을 챙기고 입국장으로 향했다. 출구를 나서자 더위가 그를 덮쳤다. 오후 2시에 푸놈펜의 기온은 35도를 넘나들고 있었다. 도연은 땀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마중 나온 사람을 찾아야 했다. 담당자는 공항에서 픽업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검은 폴로 셔츠를 입은 30대 남자는 손에 팻말을 들고 있었다. 정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정도연 씨?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뒤따라 또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둘 다 한국 사람처럼 보였지만 말투는 어딘가 달랐다. 여권 주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남자는 설명했다. 회사에서 비자 연장 수속을 해야 한다고. 며칠 후 돌려준다고. 도연은 여권을 건넸다. 남자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도연은 계속 질문을 했다.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숙소는 어떤지, 오늘 바로 출근을 해야 하는지. 하지만 남자들은 짧게만 답했다. 멀지 않다고. 곧 도착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이미 2명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둘 다 한국 사람이었다. 도연은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은 고개만 까딱였다. 표정이 어두웠다. 차가 출발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공항을 벗어나자 도로는 점점 좁아졌다. 빌딩들은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다. 30분쯤 달렸을까? 차는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회사가 이렇게 멀어요? 도연이 물었다. 운전석의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수석의 남자가 짧게 말했다. 외곽이에요. 조용한 곳이 좋잖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친절함이 없었다. 도연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다. 옆자리의 남자에게 작게 물었다. 형도 오늘 도착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흘 전에.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그는 입을 다물었다. 차는 계속 달렸다. 도로는 비포장으로 바뀌었다. 먼지가 창문을 두들겼다. 건물은 점점 드물어졌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신호가 약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전송이 되지 않았다. 1시간이 더 지났다. 차는 철조망이 둘러쳐진 건물 앞에 멈췄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곳이 IT 회사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도연도 따라 내렸다. 그때 철문이 열렸다. 안에서 2명의 남자가 나왔다. 그들은 도연을 훑어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도연은 뒤를 돌아봤다. 차는 이미 떠나고 있었다. 철문이 닫혔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건물 안은 어두웠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도연은 다른 4명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삐걱거렸다. 안내하던 남자는 한 방의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2층 침대 6개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이미 10명 정도의 남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벽에 기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두 젊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쯤. 도연이 들어오자 몇몇이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시선을 떨어뜨렸다. 남자는 문을 닫았다.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빈 침대를 찾아 앉았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와이파이도 없었다. 옆 침대의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소용없다고. 여긴 신호가 안 터진다고. 도연은 그를 쳐다봤다. 남자는 20대 후반쯤이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저녁 7시 문이 열렸다. 모두 1층으로 내려가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1층 넓은 홀에는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다. 각 책상마다 컴퓨터 모니터와 헤드셋이 놓여 있었다. 50개가 넘는 책상이었다. 사람들은 빈자리에 앉았다. 도연도 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는 크메르어로 말했고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한국어로 통역했다. 20대 중반쯤의 여자였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기는 온라인 고객센터라고 했다. 한국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했다. 하루 목표는 10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했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도망치려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여권은 압수했고 가족의 정보도 알고 있다고. 방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부터 도연은 일을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전화번호 목록이 떠 있었다. 스크립트가 주어졌다. 대출 상담, 보험 가입, 투자 권유.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를 냈다. 욕을 했다. 전화를 끊었다. 도연은 계속 전화를 걸었다. 감시자들이 복도를 오갔다. 그들은 가끔 멈춰서서 모니터를 확인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나갈 거라고. 여기 있을 수 없다고. 그는 출구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3명의 남자들이 달려들어 그를 끌고 갔다. 남자는 발버둥쳤다. 비명을 질렀다.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떻게든 나가야 했다.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여권도 없고 핸드폰도 무용지물이었다. 주변에는 철조망과 감시자들 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살아서 돌아가야 했다. 리는 매일 아침 건물에 들어왔다. 그녀는 통역사였다. 크메르어와 한국어, 영어를 했다. 총책의 지시를 전달했고 새로 온 사람들에게 규칙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눈빛은 공허했다. 도연은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통역할 때마다 시선을 피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 역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도연은 확신했다. 그녀도 피해자라고. 일주일째 되던 날 린이 도연의 책상 옆을 지나가다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작은 종이 쪽지였다. 도연은 재빨리 집어들었다. 감시자들이 보지 못하게 손으로 가렸다. 화장실에서 펼쳐봤다. 오늘 밤 2시 지하 창고로 오라고 적혀 있었다. 혼자 오라고. 도연은 종이를 찢어 변기에 버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밤 2시. 도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행히 감시가 느슨한 시간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맨발로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로 가는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지하는 창고였다. 낡은 책상들과 부서진 의자들이 쌓여 있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때 그림자가 움직였다. 린이었다. 그녀는 도연을 보자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다. 도연이 다가가자 린은 소매를 걷어 올렸다. 손목에 화상 자국이 있었다. 오래된 상처였지만 흉터는 선명했다. 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도 1년 전 호텔 취업으로 왔다고. 도착하자마자 이곳에 갇혔다고. 탈출을 3번 시도했지만 매번 잡혔다고. 손목의 상처는 3번째 시도했을 때 받은 벌이라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린은 작은 지도를 꺼냈다. 손으로 그린 건물 약도였다. 뒷문의 위치와 철조망이 약한 곳이 표시되어 있었다. 다음 비 오는 날 밤이 기회라고 했다. 감시가 가장 느슨해진다고. 밤 12시에서 2시 사이. CCTV가 커버하지 못하는 구역이 있다고. 도연은 지도를 받았다. 종이가 축축했다. 린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도연이 같이 가자고 하자 린은 고개를 저었다. 둘이 움직이면 들킬 확률이 높다고.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래 여기 있었다. 희망을 잃었거나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 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살아서 나가서 이곳을 알리라고.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지도를 옷 속에 감췄다.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다.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됐다. 민수는 도연보다 사흘 먼저 도착한 사람이었다. 30살. 결혼한 지 3년째였다. 5살 딸이 있었다. 가족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다.
유치원 입학식 사진이었다. 딸아이는 노란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일할 때도 묵묵히 전화를 걸었다. 목표를 채우지 못한 날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곤 했다. 도연은 그가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았다. 2주째 되던 날 아침 민수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짐도 그대로였다. 도연은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다. 아무도 몰랐다. 어젯밤 자리에 있었는데 아침에 사라졌다고 했다. 점심시간 도연은 감시자에게 물었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표정이었다. 도연은 물러섰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민수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옮겨진 걸까? 그날 밤 도연은 민수의 침대 주변을 살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침대 시트를 들춰봤다. 매트리스 밑을 더듬었다. 그때 손끝에 뭔가 걸렸다. 작고 딱딱한 것이었다. 꺼내보니 심카드였다. 태국 통신사 로고가 찍혀 있었다. 민수가 숨겨둔 것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이미 시도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도연은 SIM 카드를 자신의 핸드폰에 넣어봤다. 하지만 신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이 건물은 전파 차단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카드를 다시 빼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언젠가 쓸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또 한 명이 사라졌다. 20대 초반의 남자였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이틀 전 감시자와 말다툼을 했었다.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고 맞기도 했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사라진 사람들은 다른 조직으로 팔려간다고, 더 위험한 일을 시킨다고, 아니면 아예 돌아오지 못한다고. 누구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모두 두려워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우기였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 속 지도를 만졌다. 린이 말했다. 비 오는 날이 기회라고. 도연은 마음을 다잡았다. 민수처럼 사라지기 전에, 린처럼 희망을 잃기 전에 그는 움직여야 했다. 그날 저녁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시계를 봤다. 밤 11시. 1시간 후면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밤 11시 반이었다. 천둥이 건물을 흔들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주위를 둘러봤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아니면 자는 척하고 있었다. 그는 맨발로 복도로 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1층 홀은 어두웠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감시자는 보이지 않았다. 린의 말대로 비 오는 날은 감시가 느슨했다. 도연은 지도를 꺼냈다. 뒷문은 건물 서쪽 끝에 있었다. 그는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복도를 지나 창고 쪽으로 향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다. 천둥 소리가 그의 발소리를 덮어주었다. 뒷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낡았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래된 것이라 약해 보였다. 도연은 주변에서 쇠파이프 하나를 찾아들었다. 숨을 고르고 자물쇠를 내리쳤다. 1번, 2번, 3번. 자물쇠가 부러졌다. 문이 열렸다. 빗줄기가 그를 때렸다. 도연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철조망까지는 20m 정도였다. 린이 표시한 곳. 철조망 밑부분이 살짝 들려 있었다. 누군가 미리 작업을 해둔 것 같았다. 린이었을까? 도연은 땅에 엎드려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옷이 찢어졌다. 손바닥이 긁혔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철조망을 빠져나왔다. 자유였다.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를 비췄다. 앞쪽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엔진이 켜져 있었다. 트럭 짐칸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도연을 향해 걸어왔다. 천천히,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도연은 뒤를 돌아 달렸다. 그 순간 건물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린이었다. 도연은 몸이 굳었다.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미 남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는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비포장도로였다. 진흙이 튀었다. 발이 미끄러졌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도 들렸다.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도연은 정신없이 달렸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도로를 벗어나 옆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좁은 길이었다. 오토바이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는 미친 듯이 달렸다. 골목에서 골목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멀리, 더 멀리.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옷은 흠뻑 젖었다. 발바닥이 아팠다. 맨발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도연은 넓은 도로에 도착했다. 가로등이 보였다. 건물들이 보였다. 시내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다. 오토바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따돌린 것 같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곧 다시 찾아올 것이었다. 도연은 골목 안쪽으로 숨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린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미안했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살아서 이곳을 알려야 했다. 새벽 4시. 도연은 여전히 골목에 숨어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온몸은 젖어 있었다. 추웠다. 이를 떨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밖에서 계속 차량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찾고 있었다. 1시간이 더 지났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골목 밖을 내다봤다. 도로에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 여는 사람들.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도연은 골목을 빠져나와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의 모습은 수상했다. 젖은 옷, 맨발, 긁힌 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2 블록을 지났을 때 저 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민수였다. 그는 도로 한켠에 서서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도연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도연은 멈춰섰다. 시선이 마주쳤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놀람과 안도 그리고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렸다. 도연에게 다가왔다. 도연은 뒤로 물러섰다. 민수가 말했다. 돌아가라고. 제발 돌아가라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도연에게 보여줬다. 사진이 떠 있었다. 유치원 앞. 노란 모자를 쓴 딸아이. 누군가 오늘 아침 찍은 사진이었다. 민수는 울먹였다. 칸이 보냈다고. 딸을 안다고. 집 주소를 안다고. 만약 도연을 놓치면 딸이 위험하다고 협박했다고.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를 밀치고 달렸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쫓아오지는 않았다.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다. 2 블록을 더 지나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낡은 게스트하우스가 보였다. 2층짜리 건물이었다. 간판도 거의 지워져 있었다. 도연은 뒷문을 찾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도연은 계단을 올라가
복도 끝 방문을 열었다. 빈 방이었다.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창문으로 골목이 보였다. 그는 문을 잠그고 벽에 등을 기댔다. 손이 떨렸다. 여권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다. 돈도 없었다. 하지만 일단 안전했다. 잠시라도. 그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1시간 후 도연은 1층으로 내려갔다. 작은 로비에 낡은 컴퓨터가 한 대 있었다.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졸고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다. 네이버 메일에 접속했다. 고등학교 친구 준호의 이메일 주소를 기억해냈다. 메시지를 작성했다. 자신이 캄보디아에서 큰일을 겪었다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달라고, 푸놈펜에 있다고, 제발 빨리 도와달라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몸을 숨겼다. 소리는 지나갔다. 그는 다시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창문 커튼을 쳤다. 침대에 앉았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준호가 메일을 확인하기를, 대사관이 움직이기를, 그때까지 살아남기를. 36시간이 지났다. 도연은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창문으로 골목을 계속 지켜봤다. 한 번은 검은 차량이 지나갔다. 도연은 침대 밑으로 숨었다. 하지만 차는 그냥 지나갔다. 이틀째 오후 노크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숨을 죽였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한국어였다. 대사관에서 왔다고. 정도연 씨를 찾는다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과 경찰 제복을 입은 현지인 1명이 서 있었다. 대사관 직원이라고 신분증을 보여줬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살았다. 그들은 도연을 안전가옥으로 옮겼다. 대사관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다. 의사가 와서 상처를 치료했다. 경찰이 와서 조서를 받았다. 건물의 위치, 사람 수, 조직원들의 인상착에. 도연은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린에 대해서도, 민수에 대해서도. 일주일간의 조사가 끝났다. 현지 경찰이 그 건물을 급습했다. 하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조직은 도연의 탈출 직후 모두 이동한 것 같았다. 컴퓨터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다. 린과 민수의 행방도 알 수 없었다. 도연은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대사관에서 발급한 임시 여권을 손에 쥐고 창밖으로 푸놈펜이 멀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악몽 같았다. 하지만 끝났다. 인천공항. 어머니가 울며 달려왔다. 도연은 어머니를 껴안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울었다.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방 창문을 열지 못했다. 커튼을 쳤다. 문을 잠그고 또 확인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철조망이 보였다. 린의 비명이 들렸다.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도연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사람들이 무서웠다. 차 소리에 놀랐다. 전화벨 소리에 움찔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팸플릿 하나를 가져왔다. 피해자 지원센터였다. 도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다. 그는 용기를 냈다. 상담실은 따뜻했다.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다.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일상이 흘러갔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평범한 하루. 도연에게는 기적 같은 풍경이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메신저 알림이 떠 있었다. 피해자 모임 채팅방 초대장이었다. 도연은 화면을 바라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수락 버튼을 눌렀다.
채팅방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다. 도연은 천천히 메시지를 작성했다. 안녕하세요. 저도 캄보디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곧 답장들이 올라왔다. 환영한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이겨내자고. 도연은 작게 웃었다.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삶은 계속된다. 상처와 함께, 악몽과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뜬다. 창문을 연다. 밖으로 나간다. 천천히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한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